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들께서 너무 좋아하셔가지고요. 제가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좀 주접을 많이 떨고 계신데 김초코 사랑해 우주가 널 위해 태동했고 지구는 널 위해 자전하고 천지는 널 위해 개벽했으며 한강은 너를 위해 흐른다. 삼국시대에 김초코가 있었다면 널 가지고자 전쟁했을 야. 것이며 원나라와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곳 널 탐내였을 것이다. 김초코가 곧 인류이자 역사이다. 뭐 이런 식의 논술 만점 받으신 분이에요? 저분 저 와. 여기 이슈 전파사 나오라고 문자 보내본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로만 제가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로만 저희가 하늘입니다. 이제 총리직 계실 때 이제 섭외 요청을 굉장히 많이 드렸고 그때 이제 인터뷰를 많이 안 그때는 하셨고요. 뭐 아예 안 했으니까. 네. 이슈 전파사뿐만 아니라. 예. 이번에는 제가 지난주에 직접 연락을 드렸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급적 빨리 출연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했다 하셨는데 그날 바로 한 1시간이 안 돼서 진짜 보좌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사실 그 베트마를 지키는 정치인이 별로 없거든요. 저 베트머 잘 지킵니다. 네, 그래서 확실한 신뢰로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독자들로부터 문자를 그렇게 많이 받기도 하셨다고. 뭐 하여간 뭘 많이 보내시는데 이슈 전파사 그냥 이슈 전파사 그렇게 좋은 데인가? 전파사가. 네. 그래서 처음에는- 알고는 계셨군요. 처음엔 사실 무슨 전파사인지도 잘 몰라가지고. 근데 하여간 그래서 한번 나가야 되겠구나 그러고 있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 초코, 민초단 지금 다 모이셨죠? 초코라는 별명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죠. 아, 어떻게 알고 오해와 계셨어요? 실수의 산물이라고 알죠. 아시네요, 연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김민석 전 총리가 수석 최고위원을 할 때 이재명 당대표가 페북이었나요? 어디였나요? 그게 트위터였나? 저도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네, 유튜브인가? 유튜브야? 어디선가 이제 최고를 잘못 써서 초코라고 쓴 이후로 계속 초코로 불리고 있어요. 그게 계속. 연원입니다. 아까 여기 실내에서도 왜 초코냐고 알려달라고 아. 계속 올라오는데 아무도 안 알려주고. 김정은 기자가 작년에 그 별칭, 애칭에 얽힌 그 총리님의 애칭을 처음 아마 언론사 기자 중에 그쵸. 처음 그 사연을 공개를 했을 거예요. 기자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왜 초코가 초코인지. 뭐냐고. 초코가. 그래서 그분들은 잘못 알고 있다는 거야. 그분들은 김민석이 왜 초코야? 라고 해서 어떤 분이 막 초콜릿 같아서 초코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오글거린다고 해서 그게 아니고 최고를 잘못한 게 해서 저도 초코다.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진짜. 저도 오해를 해서 기뻐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오타가 아니, 시작이었다. 그래서 장관들 데리고 회의하시면서도 초코파이를 언급을 하셔가지고 근데 그것은 초코파이 정자, 네. 그 정자를 얘기할 때 초코파이 정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때 그것은 초코를 전혀 제가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치를 할 때 정자를 다스릴 정자를 보통 많이 쓰는데 네. 저는 정치는 초코파이 정자, 정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어우르는 거다. 그 표현을 한번 장관들 회의할 때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제 당원들 마음을 얻어서 차기 당대표가 되시려고 이렇게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을 하셨죠. 근데, 이슈 전파사에서 그 총리님 관련해서 희귀한 사진을 저희가 하나 공개한 게 있어요. 희귀한 사진? 네. 저희 제가 화면 무슨 뭐 공개됐나요? 공개한다고 무서워요? 저겁니다. 저거 뭐죠? 본인이에요. 저거 진짜 제 사진이에요? 합성인가요? 아닙니다. 아니, 아닙니다. 제가 신길교에 저거구나. 네, 그 합창 그거죠. 아니, 아니, 결혼식. 사실. 그러니까 저게 결혼식인데 결혼식하고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합창반 출신이어서 네. 우리 오비,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하는 합창팀이 와서 노래를 불러줬는데 그때 제가 단상에 있다가 내려가서 같이 노래를 했거든요. 그 장면인가 싶네요. 보니까. 근데 옷은 결혼식 복장이죠. 그러니까 결혼식 네, 그렇지. 복장 입고 턱시도. 이렇게 신랑 신부 자리에 서 있다가 중간에 내려간 거죠. 근데 저 사진 공개되니까 이제 반응이 태무 한석규다. 보급한 한석규다. 한석규. 근데 배우 한석규 씨하고 또 인연이 있으시다고. 제가 한석규 씨가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는데 생긴 거나 또는 말하는 게 좀 비슷하다 소리 많이 듣는데 음성이. 네. 얘기하면 진짜 좀 그런데 뭔데요? 제가 광화문에 있는 모 대중사우나에서 같이 만난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사우나 탕 안에서요? 탕 안에서. 네. 목욕탕에서. 그래서 인사를 그래서 하셨어요? 그날 그 목욕탕에서는 음. 야 총리도 오고 한석규도 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아, 최근에? 최근이에요? 최근은 아니고 총리 때 그러니까 어. 최근이죠.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 초? 그 정확 하여간 그럴 거예요. 아. 근데 제가 그분을 좋아하고 네. 그분도 아마 짐작컨대 저랑 말하는 투나 약간 생긴 게 조금 비슷하다 하는 얘기 들으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둘이 그냥 재밌게 잠깐 얘기를 했어요. 총리신데 대중 사우나도 가시고. 아, 저 목욕탕 가는 걸 제일 좋아하는데 총리일 때 제일 힘들었던 게 경호 때문에 마음대로 못 가는 거. 그럼 경호원도 같이 다 들어오나요? 아,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거기 보안, 문 앞에 보안사. 지키실 경우가 있는데 아, 탕에서 갑자기 무슨 일이 아니 벌어질 줄 근데 이제 알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나에게 자유를 달라 이렇게 하죠. 아.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제일 좋은 게 그리고 대중 사우나를 또 한번 갔죠. 제가 원래는 목욕탕 가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사실 목격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총리실 때인지 청문회 하실 때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의도에 더현대 거기 파이브 가이즈에서 그 이제 아내분하고 두 분이 햄버거 드시는 걸 제가 목격을 한 아, 기억이 있어요. 더현대 그 햄버거 집이에요? 네네 거기 네, 지하에 있는 아, 파이브 거기 가이즈. 한번 최근 아니야? 햄버거 먹으러 갔나? 아니요 보구나. 좀 됐어요. 제가 본 건. 예. 저도 목격담 얘기해도 됩니까? 제 고향이 익산이잖아요. 저 총리님하고 같은 기차, 같은 칸에 타서 고향이 상경을 어디요? 한 적이 있어요. 익산이요. 아, 그래요. 영등동에 동땡 아파트 입주하셨잖아요. 영등포. 제가 서울의 지역구가 영등포인데 네. 일산에 집 구한 데가 영등동이어서 맞아요. 저희도 되게 황당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같은 기차를 타고 같은 칸에서 딱 내렸는데 제가 그때 막 모자 눌러 쓰고 집에서 이제 쉬다가 올라와가지고 몰골이 그래서 이 상태로 갔다 가는 경호원들한테 제지를 당하겠다 싶어서 아는 체를 못했는데 그때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처음에 총리님인 줄 몰랐어요. 그냥 편하게 캐주얼 복장을 입으시고 직원들, 그러니까 보좌진 직원들이 옆에 좀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경호도 있었을 텐데 그때면 경호도? 있었겠죠. 네, 항상들 계시니까. 네, 근데 캐주얼 차림으로 이렇게 경호가 있어서 언뜻 보면 이게 현재 국무총리인가 아닌가 모를 정도로 그냥 시민들 사이에 섞여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시고 또 커피집 가서 직원들 커피 사주시고 요거를 제가 먼발치에서 보기만 했는데 예. 이런 국무총리 시민들 사이에서 이렇게 섞여서 기차도 타고 또 커피집에도 가고 이런 모습을 보는 게 신선했어요. 아니 그렇게 보통 그냥 할 거 다 하죠. 그리고 제가 원래는 굉장히 자유롭게 다니는 걸 좋아해서 총리 그만두고 지금 한 열흘 좀 넘었는데 벌써 버스도 몇 번 타고 지하철도 타고 이미 그런 것 같은데요. 택시도 한 2번 타고. 원래는 국회의원 할 때도 제가 어지간하면 저녁이면은 이제 왜 수행해 주는 분 있죠. 운전해 주는 분. 퇴근하시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슈 전파서 출연하신 것도 상당히 감사한데 그 거의 첫 인터뷰로 그러니까 오마이TV하고 인터뷰 하시긴 했지만 그러니까 김어준의 겸손님들 뉴스공장에 출연하신 게 참 의외였거든요. 왜냐하면 몇 가지 좀 그러니까 긴장, 갈등 뭐 요소들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네. 근데 왜 이거 경공에 인터뷰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김어준 씨하고 인터뷰 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어요? 나와서 인터뷰하면 어떠냐는 말씀이 몇 번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꼭 어떤 사유 때문에 안 한 게 아니라 총리일 땐 일반적으로 안 했으니까. 그리고 총리 그만둔 다음에 굳이 안 할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무슨 적진 이렇게도 표현하던데 이런저런 까다로운 질문을 가급적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거기 나가서 다 얘기하면 좋겠다 이런. 그 중에서 우리 딱 긴장도가 제일 높았던 질문 있잖아요. 어떤 김어준 질문이죠? 씨가 이낙연 전 총리 이낙연 사례를 들면서 네. 근데 사실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이게 그러다가 이낙연처럼 된다. 왜 총리하고 이렇게 굳이 이 시점에 당대표 네,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하느냐. 근데 거기서 또 후보님이 잘 받아치시기도 하셨고. 이낙연 전 총리를 정치권에서 이낙연 전 총리가 무슨 신당 이런 얘기할 때 이낙연 사쿠라라고 때린 사람이 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그렇게 직공을 한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고요. 오히려 이낙연 전 총리하고 가까운 분들은 다른 후보 쪽에 좀 더 가까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이낙연 전 총리를 사실은 이런저런 인간관계 때문에 당내에서 특히나 오래 한 분들은 당내에서 신당 논의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예. 하려면 나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사쿠라라고 그렇게 때린 거 가지고도 말들이 많았는데 근데 김어준 씨가 네. 그 그래서 이낙연 그걸 이낙연 네. 저 전 총리하고 얘기를 엮는 게 좀 억지고 무리죠. 어. 네. 그때 좀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그 질문을 아니 듣고 별 생각 안 했어요. 아. 네. 그냥 뭐 별로 의미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 예. 좀 의외였어요. 의외 이름이 딱 나와가지고 근데 누구랑 가까워요? 응? 지금? 누가? 이낙연 이낙연 총리가 총리 쪽 사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이낙연 전 총리하고 가까웠던 분들이 뭐 예를 들어 저는 정치적으로나 뭐 캠프 또는 선거 준비하는데 없습니다. 예. 네. 김도영 기자. 예. 네. 뭐 아까 슈퍼챗 소개할게. 이거 지나가가지고 그 임세훈 선배가 남겨주셨는데 네. 총리님 탕 안에서 두 분이 얼굴만 쳐다보신 거 맞죠라고 물어보셨어요. 탕 안에서 네, 얼굴만 아까 목욕탕 한석규 씨하고 네. 임세훈 선배 질문입니다. 아니 아. 근데 임세훈 선배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냥 재미난 얘기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 반갑던데요. 어쨌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거든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요. 네. 제가 실제로 굉장히 좋아하는 아. 배우예요. 가장 진짜 솔직한 상태에서 솔직한 모습으로. 딴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유 이 윤세윤 대변인이 직군데. 좀 부끄러워요 좀. 자 그리고 오늘 음. 그 이제 어제 KDLC에서 이 총리님의 얘기에 자극을 받아서 그런지 정청래 이제 전 대표가 정청래 의원이 오늘 드디어 이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출사표를 보니까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이 김민석 세 글자가 머릿속에 있었나 보다. 상당히 의식을 하고 출마 선언문을 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그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당정청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대통령 곁을 끝까지 지키겠다. 두고 보시라. 끝까지 의리를 지킬 사람은 선당우사를 실천해온 저 정청래다. 지나갈 길을 보면 나아갈 길이 보인다. 믿을 사람은 저 정청래다. 엄청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 1년 당청 관계가 그렇게 좋았다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아니겠죠. 지금 그거를 뭘 굳이 음.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잘 지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난 1년 당청 관계가 빚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고 저도 출마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 심지어 정권은 짧다 이런 얘기가 준 충격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전에 어땠고 앞으로 어떨 것이다 이런 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현재 어떤가가 중요하죠. 네.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지난 1년이 당정 관계에 대한 그러니까. 평가의 핵심이잖아요. 네. 이미 정청래 전 대표는 지난 1년간의 당청 관계로 그 답을 썼다. 네, 그 어떤 정청래 당대표 1년 체제를 보면 알 수 있다. 근데 또 오늘 굉장히 의외의 대목도 있었어요. 대선 불출마 선언을 갑자기 했는데 그것도 이제 애매하게 조건부로 했습니다. 당대표직을 대선 출마에 활용하지 않겠다. 이 얘기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뜬금없던데요. 네. 예. 그 합당 얘기가 전혀 사전 숙성 없이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것처럼 대선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도 좀 뜬금포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고 나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지금 기자들이 네. 대선 생각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나요? 그리고 그러면 대선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는 대선에 나가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좀 무의미한 얘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논평을 하는 분들이나 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가운데 대선 얘기를 자꾸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임기 2년 해봤자 그리고도 대선이 2년 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선 얘기를 연결시키는 게 너무나 비논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의미 두지 않았습니다. 총리님 공격하려고 하는 얘기죠. 김민석.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죠? 김민석 그 딴지 게시판에 요새 가보면요. 김민석은 당권 그 다음을 노리는 사람이다. 김민석은 대권을 노리고 있다. 아니 그렇게까지 평가를 이렇게 과평을 해주신다면 감사한 일인데
그건 별 의미가 없는 얘기죠. 그렇죠. 현 시점에서는. 네. 제가 출입하는 국민의힘에서는 다음 대선이 대단히 중요한 의제입니다. 지금 오늘 그리고 이번 당대표 임기 2년 지난 임기 당대표가 이번에 또 한 다음에 또 다시 나가서 3년임을 하지 않는 한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대선에 나갈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전혀 무의미한 얘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또 이제 기자들이 끝나고 나서 누가 득달같이 또 물어봤나?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네. 예. 그래서 기회가 와도 그러면 대선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죠? 써진 그대로 봐달라라는 네. 얘기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총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당대표직을 이용해서 안 하겠다고 했지 이용만 안 하면 도전할 수 있는 거냐라는 또 문제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또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큰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네. 하지만 정청래 대표는 어쨌거나 공격을 했는데 지금 김민석 후보님한테는 안 먹혔다. 나요? 현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이제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당대표 또 최고위원들 후보 등록이 이제 사흘 뒤면 시작이 되는데 아주 중요한 룰이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선호 투표. 작년 7월 2일 당무위원회에서 당대표 선출 방식이 의결이 됐고 그걸 또 저희도 이슈 전파사에서 그 당시 회의 자료를 의결 자료를 김정은 기자가 공개도 했고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이제 최고위원들이 공개를 했고 그런데 정청래 이제 당시 이제 그때는 후보였고 당선이 되고 나서도 나는 몰랐다. 근데 지금 당원 당규 위반 시비가 일고 있지 않냐. 만약에 이걸로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선호투표 적용을 해서 하면 이거 무효 시비도 이를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첫째로 저는 뭐 일반 국회의원 선거든 무슨 선거든 후보가 룰 갖고 얘기하는 거를 별로 전 좋아하지 않습니다. 후보는 당이 됐든 또 당의 전준위가 됐든 정하면 그 룰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시작할 때 예를 들어 왜 대전에서 시작해서 대전에서 끝나지 하는 거 갖고 논란이 있었는데 저 그걸 갖고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냥 후보는 어떻게든 룰이 정해지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논란이 있는 건 좀 적절치도 않고 심하게 얘기하면 치사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더구나 지금 그와 관련해서 뭐 당원 당규 위반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일단 말이 안 맞잖아요. 네. 그동안 쭉 해온 거고 20여 년 이상 제가 2002년에 국민경선 처음 도입할 때 그때부터 선호투표가 있었고 그러니까 관례상으로도 그렇고 뭐 당원상으로도 그렇고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그 가까운 그러니까 현 지도부와 관계 있는 분들도 참여한 회의를 통해서 다 이미 진행됐던 전례가 있는데 그걸 다시 이렇게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걸 납득하겠습니까? 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의결을 계속 못 하고 있는 거 이거 의결이라고 해야 돼요? 승인이라고 해야 돼요? 의결 사항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못 하고 지금 계속 회의가 오늘도 있다가 취소가 됐고 어제는 한밤중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 끝나고 나서 이른바 이제 반대파로 알려진 그러니까 선호투표 반대파로 알려진 그리고 또 정청래 의원하고 가까운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윤 최고위원, 뭐 박지원 최고위원, 문정국 최고위원, 네, 박규환 최고위원 저 4명이 이제 저렇게 또 사진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최고위원들이 약간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인데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후보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생각하고 있는 분으로서 어떠신가요? 뭐 저는 별로 답답하진 않고 그냥 안타깝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 선거는 룰을 갖고 시비한다고 결과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결국 될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과정이 오래 가는 것은 이제 당의 모양에 안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을 지도부가 이렇게 조화롭게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건데요. 정리돼야죠. 네. 이제 취재하는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여당의 전당대회는 대단히 비전과 아젠다들이 맞부딪혀가지고 그게 토론하고 논의하는 장이 돼야 되는데 이 선호투표제 갖고 지금 계속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거에 관해서 비전을 얘기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후보들이 더 적극적으로 비전 얘기를 해야죠. 저는 일요일 어제 그
백문백답. 백문백답. 그 처음 나와서부터 유튜버 백문백답에 이르기까지 한 열흘 정도의 기간 동안에 상대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걸 자기 정치라고 총정리를 했고 또 제게 대해서 이렇게 이런저런 궁금한 것에 대해서도 최대한도로 다 설명을 해서 이미 그런 상대에 대해서 짚을 걸 짚고 제게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명하는 설명하는 국면은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비전 경쟁을 전면화하겠다고 제 스스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오기 전에 안양에서 네. 당원분들을 한 꽤 많은 분들 만났는데 상대 후보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논점이 제기되면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전환이 잘 될 것 같으세요? 왜냐면 이성윤 최고위원이 아직 사과 안 했죠. 어제 감기약에 막 링거, 주사액 성분까지 다 공개를 하면서 이 정도까지 했으면 사과를 하는 게 양식이다. 그거는 뭐 큰 양식 문제가 있는 아닌 사람의 것이 일이다. 이미 그것은 이성윤 최고위원의 문제이지 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성윤 최고위원의 본인의 정치에 관한 문제로 그거는 이제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그건 본인이 알아서 정리하실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선호투표 룰 가지고 정말 몰랐냐 약간 음모론을 제기를 했어요. 이 김민석, 송영길 등 우리 당 뭐죠? 주요 후보님들이 이 선호투표에 관련해서 누가 선호투표와 한 관련해서 거죠? 이성윤 이성윤 의원이 최고위원. 미리 사전에 들었냐 아니면 언론을 보고 알았냐 전준희가 아무런 교감 없이 이걸 진행을 했냐 이런 주장을 또 했어요. 무의미한 주장이어서 뭐 별로 논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 끊임없이 음모론을 제기를 하네요. 너무 근데 네. 너무 오랫동안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아까 네. 지난주에 방송 안 보셨구나. 그 대전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쿨하실 때가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 여기서 딱 표가 결정되는 대로 이 밴드웨건 효과가 상당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의도해서 그런 순서에 반영했다면 그런 기대가 있겠죠. 근데 제가 이 룰을 갖고 결국 정치는 역사가 그렇듯이 도전과 응전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시한 해법이 100% 투표 운동입니다. 네. 그런 식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순서를 짤 수도 있고 투표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일각에서는 우려할 때 뭐 신천지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것은 저는 결국 당원을 믿고 가는 것이라고 보고 당원을 믿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당원이 최대한 투표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당원 100% 운동을 제안한 것이고요. 저는 그것을 그냥 괜한 이야기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 한 달 동안 저는 사상 최대의 투표율을 만들어내는 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선거 캠프도 제가 저 돕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선거 캠프 이런 거 하지 말고 전당원 투표, 100% 투표 운동을 하자. 그래서 아예 뭐 캠프를 혹시 하게 된다면 뭐 의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의원 당원 상관없이 100% 운동본부로 하자.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런 지금 우려하시는 룰을 통한 사실상의 반칙을 저는 결국 당원의 파도로 극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룰로 일 수 있는 시비나 부작용이나 이런 논란을 투표율을 높이면 높일수록 불식시킬 수 있다. 전당원이 그래서 100% 투표 운동을 룰은 하자. 제가 후보가 논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은 후보는 선수이기 때문에 룰에 대해서 논의하지 말고 그리고 가급적 심판인 전준희가 결정하는 대로 따르고 그리고 불만이 있으면 저도 뭐 저거 대전에서 시작해서 대전에서 하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뭐 일도 없진 않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저는 그거를 고민할 시간에 대안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에 대한 응전의 가장 최대한의 방법은 철학적으로는 당원을 믿고 방법적으로는 100% 투표 운동을 해서 사상 최대의 투표율을 높이면 저는 압승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100% 투표율 목표하는 거 싫어할 분도 있으실 것 같으시죠?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계산을 해보면 누군가는 이제 100% 투표하면 불리해질 분이 있을 것 결국-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민심이라든가 또는 당과 중도층을 포함한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지지는 않는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슷하거나 조금은 앞서거나 조금 좀 많이 앞서기도 하는. 그런데 혹시 권리당원을 하면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는 경우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결국 민심, 당심, 권리당원 1인 1표 표심이 다 수렴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수렴하느냐. 이게 무한대로 가면 다 수렴되듯이 많이 투표하면 다 결국 같아진다. 근데 지금 이제 최고위원들 구성으로 봤을 때 이른바 이제 정청래 의원하고 가까운 최고위원이 4명인데 이현주 또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들이 끝까지 반대를 하면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의결이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때도 나는 수용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세요? 당원들이 큰 흐름이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인 수, 사실상 그 4표를 구성하고 있는 4명을 구성하고 있는 중에 지명직 둘은 지명자인 당 대표의 사임으로 해서 그 원인적 권한이 사실상 상실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유지시켜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볼 때 이미 사실상 무효인 정치적 투표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억지로 행사하고 있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그렇게 해서 당원 전체에 이 중대한 행사를 앞두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걸 사보타지하는 식으로 간다? 저는 엄청난 이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잠깐 우리 슈퍼챗 좀 보고 갈까요? 저는 이제 네. 그게 좀 궁금한 게 그 1인 1표제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기자로서는 늘 당원 중심주의가 그 정당이 가야 될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뭐랄까 당원 주권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들이 그 정당 내에서 얼마나 있었나라는 거를 고민을 많이 하고 취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중 당적을 금지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저는 거기서 시작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1인 1표제를 말하면 이중 당적부터 정리돼야 된다는 거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을 이렇게 꺼내신 계기 같은 게 되게 궁금합니다. 저는 굉장히 당원 주권론자입니다. 아주 원칙적 당원 주권론자입니다. 오래됐습니다. 당원 주권이란 말을 당원 주권 시대라는 본인이- 말을 제가 처음 썼습니다. 5대5 국민 경선도 제가 만들었고 현재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포션을 넣는 것도 제가 제안했고 그리고 의총 생중계 이런 얘기하지만 그거 외에 회의 생중계를 10여 년 전부터 얘기했고 실험도 해봤고 그런데 이제 1인 1표는 사실은 당원 주권으로 가는 과정에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1인 1표를 해서 당대표를 뽑는다. 의미 있지만 그게 다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많은 토론을 하게 해야 되고 더 많은 정보를 드려야 하고 더 많은 권한, 그러니까 당대표만 뽑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정책에 대한 결정권이라는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의무, 지금 말씀처럼 당원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일종의 의무가 필요한데 사실은 기간이 6개월 만으로 충분한가? 그렇죠. 논의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한 번도 어떤 당의 행사에 참여 안 해도 되는가? 그것도 논의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역으로 10년, 20년, 30년 한 분들은 어떻게 권한을 더 높이지? 하는 이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당원 주권을 체계화하는 문제는 당원 주권 5개년 플랜, 10개년 플랜 이런 것으로 이렇게 체계화해야 될 과정의 문제이고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1인 1표가 도입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근데 그것을 갖추고 마치 모든 당원 주권 문제가 끝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과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당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은 그 빛의 혁명 과정에서 거기 현장에 나가지 않은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주는 게 옳은 일이냐라고도 조금 아니 물어보셨고. 이제 그게 아니라 그건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 현장에 나가는 숫자가 뭐 우리 국민 전체에서 막 7, 80%는 네.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가 있더라고요. 적어도 민주당을 대표해서 공직자가 되려는 분들이 가령 이번에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분이
한 번도 이 빛의 혁명 과정에서 현장에 보이지도 않던 분이 갑자기 나 출마해야지 하고 준비해서 예를 들어 일정 수를 모아와서 갑자기 후보가 됐다. 그럼 굉장히 황당하기도 하고 이게 정당한가 싶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수기가 필요한 거죠. 그 어제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 KDLC에서 이제 처음으로 당대표 후보들이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 상황도 굉장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리고 어제 말씀도 인상적이었고 저희가 그러니까 영상을 준비했는데 짧게 보시고 다시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KDLC가 세긴 세구나 생각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청래 전 대표님이 모든 언론이 궁금해하는 출마 선언을 안 하셨는데 드디어 이 자리에서 후보 정견 발표를 함으로써 사실상의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을 보니 진짜 KDLC가 세긴 센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3년여의 대통령님과 맞춰온 호흡과 함께 교감해온 국정 방향을 바탕으로 확고하게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을 당대표가 돼서 뒷받침할 것입니다. 2년 후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개혁은 없습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지방자치의 성장도 없습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이재명 정부의 성공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당의 지지율을 제가 당대표가 되고 3개월 안에 확실하게 국민의힘과의 격차를 벌려서 승리하는 민주당, 강한 민주당, 유능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다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그 내재돼 있던 이 연설 본능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총리 시절을 못 하셨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요. 총학생회장 출신으로서. 저도 목소리 높일 줄 알아요. 요즘 아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걸. 근데 어제 그 당원들이 이제 정청래 전 대표 들어올 때 막 사퇴해라, 막 꺼져라라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또 반대 당원들이 또 그거에 항의를 하고 좀 약간 이렇게 손팻말로 몸싸움 비슷한 장면도 있었고. 뒤쪽, 이제 앞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잘 몰랐고요. 근데 하여간 그렇게는 안 하는 게 좋죠, 서로.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자세한 건 모르고 뒤가 좀 들어올 때 이렇게 뭐 네. 좀 이렇게 웅성웅성했다 정도는 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이렇게 말이 오가고 뭐 몸싸움 그건 보질 못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니까 짐작할 수 있고, 근데 사실 현장뿐만 아니라 각종 이제 온라인이나 댓글 이런 데서 공방을 하거나 할 때도 저는 지켜야 될 금도를 지켜가는 훈련을 서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제 막 그런 고성이 이제 유튜브에서 잡혀가지고, 야, 이게 아직 후보 등록도 안 됐으니까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아닌데, 이거 당원들 사이에서도 정말, 그러니까 감정의 골이 있고, 정말 치열하구나, 이런 게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분위기는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이제 다른 후보들하고도 한 자리에서 모인 것도 처음이기 때문에 좀 궁금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전당대회를 치르고 나면 다 극복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민주당의 역사성도 있고 역량도 있고 또 현재 상황이 그런 것 같고 뭐 아주 치유하지 못할 갈등으로 갈 정도로 그렇게 여유롭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어쨌든 당대표가 되면 제가 뭐 평소에 그렇게 막 척지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다 잘 하나로 이렇게 함께 가겠다는 생각이 확실하고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전북도당 상무위에서도 정청래 의원을 만났었잖아요. 그때 이제 총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 정치할 시간이 아니다. 대통령하고 정부 뒷받침하는 것 외에는 여당의 책무가 없다. 그것이 부족함이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반명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저도 그렇고 또 여권의 여러 평론가들도 야, 이거는 정청래 의원 들으라고 한 얘기다. 준비하신 발언이었어요? 아니면 그 얘기를 하신 좀 이거는 그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반명이나 마찬가지다. 이걸 정청래 의원을 좀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셨어요? 글쎄요. 뭐 꼭 지금은 누구를 뭐 염두에 두고 이런 것보다는 제가 이번 이제 저는 중요한 예를 들어 글은 고비고비의 글은 제가 씁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지난번에 계엄 때
그 뉴스공장에서 유시민 작가가 한번 이거 글 참 잘 썼다고 얘기했던 소위 입장문 그것도 제가 썼고 중요한 고비고비의 글은 제가 씁니다. 근데 이번에 출마 선언문도 제가 썼고요. 그 네. 전날. 근데 제가 이제 쭉 그 전날 이렇게 썼는데 쓰고 보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강하다고 보실 수도 있겠다라고 싶어서 약간 덜어냈는데요. 그게 뭐 미리 꼭 생각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평소에 나름대로는 축적된 생각들이 반영되는 거겠죠. 실제로 지금은 나도 가깝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결과로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흔들면 결과적으로는 반명인 거죠. 다 입으로는 뭐 친명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들께서요, 그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단히 고프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해야 네,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 네. 폐지가 일관된 원칙이다.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특히나 최근에 이제 장윤기 사건으로 이거 보안 수사 아니었으면 이 사건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 그리고 애초에 경찰이 경찰이 송치했던 혐의는 살인미수, 살인 예비 이거였는데 검찰의 보안 수사로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바뀌지 않았냐. 이거 어떻게 밝혔겠냐. 그래서 이제 이석연 이제 국민통합위원장 비롯해서 여러 법학자들 또 그리고 당내에서도 이거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는 위험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총리님은 이제 보안 수사권 폐지했을 경우에 보완책 대통령님께서 예. 계속해서 보안 수사권이 폐지가 원칙적으로 맞는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최소한 예외를 두거나 아니면 수기를 좀 해서 보완책을 만들면 좋겠다. 일관되게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저도 그런 점을 고려하면서 쭉 소기를 한 것이고 그런데 이제 큰 원칙에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검찰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에 네. 따라서 보안 수사권은 그것도 수사권의 일환이니까 그것은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입장으로 일단 정리를 하자라고 정부 입장을 정리하는 것까지 제가 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당연히 그 과정에서 아까 우려하신 여러 문제에 대한 걱정도 있고 의견도 있고 보완책도 나와 있는 것들도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걸 정리하면서 그런 다양한 논의가 축적되어 있으니 네. 그것을 당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참고하시라. 참고로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도 제가 정부에 있을 때 정리하면서 했습니다. 네. 핵심적으로는 보안 수사권을 폐지했을 때 통상적으로 얘기되는 것이 보안 수사 요구권 아닙니까? 네. 근데 요구권만 갖고 되느냐라는 우려들을 하셔서 그것은 보안 수사 요구를 했을 때 보안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실질화하고 의무화하고 강제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영역의 문제가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그것도 시간을 나중에 보면 촉박하게 만들 수 있으니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라든가 민생 사건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사건 같은 경우는 시작 단계부터 검경이 최대한도로 상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협의의 폭을 넓히면 그것은 수사가 마무리됐을 때 보안 수사 요구를 하더라도 그것이 다시 촉박하거나 부실하게 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 영역의 접근법도 있고 그리고 수사가 일단락 됐을 때 검사가 그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그러한 것을 행정조사라는 차원에서 두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의 보완책들이 논의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검경의 상호 의견의 교환 이것을 기록으로 명확하게 남겨서 책임을 명확하게 하자. 결국은 책임지지 않고 이렇게 가면 그것이 문제인 거 아닙니까? 결국 검이든 경이든 사법부든 그에 대한 통제의 원칙은 민주적 통제와 투명한 검증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저는 사실 이 검찰 개혁을 맡았을 때 경찰에도 경찰 개혁의 준비를 하라고 계속 요구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축적된 것들을 가지고 지금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당에서 입법안이 나오면 최대한도로 그 부족한 부분을 보태면서 저는 검찰 개혁은 검찰대로 최대한 하고 경찰 개혁은 경찰 개혁대로 최대한 하고 그리고 검경의 보안 수사
정치권이 폐지됐을 때 보안 수사 요구를 실질화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해야죠. 지금 근데 당에서는 8.17 전당대회 전에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속도전으로 가고 있는데 그 상황은 괜찮다고 보세요? 8월 17일까지 사실은 제가 이미 그건 정 대표하고 몇 번 이게 누구 얘기가 맞느냐 공방이 있었지만 이미 네. 저는 그 문제를 5월 전에 마무리하자고 얘기를 했었기 네. 때문에 이미 논의는 상당히 다 축적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그 집중력을 발휘하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8월 17일 전당대회까지면 한 달 반 정도 이상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고 보안 수사를 보완하는 문제는 핵심 쟁점에 집중해서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당이 얼마나 집중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죠. 그간에 이 문제가 당내에서 수기가 충분했다고 보세요? 그 각종 토론을 좀 더 많이 열기를 기대했고요. 근데 그 점에 있어서 아쉬움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근데 예. 그 보안 정부에서는 수사권이- 토론을 각종 토론회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의견을 축적했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각종 토론회를 대통령께서 그렇게 강조한 수기와 토론이라는 것을 하는 것 자체가 마치 지연 시도로 네. 이렇게 프레임이 잡히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했고 그것을 당과 같이 하려는 노력도 했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정치적 공방으로 이렇게 비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월 전에 마무리하자고도 했고 근데 뭐 그것이 또 미뤄졌기 때문에 다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기하자는 주장을 너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지? 라고 이제 프레임화를 하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어떻게 대응을 하세요?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수기론자다. 것에 그런 프레임에 너무 휘둘리지 않아야죠. 그러니까 예정한 이 정도까지는 합리적인 시간이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합리적인 토론의 횟수이다. 이 정도까지는 합리적인 토론의 양이다 싶은 부분은 그런 프레임의 공세가 있더라도 책임을 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 나가야죠. 그 이제 겸공에서 총리가 되신 뒤에 이제 4, 5개월쯤 됐을 때, 한 6개월쯤 됐을 때, 당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생겼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당시 사건을 복귀해 봤더니 재판중지법 논란이 있었더라고요. 혹시 그런 게 당에서의 그 돌발적인, 돌출적인 것들이 좀 계기가 됐던 건가요? 뭐 하나의 꼭 사례를 특정하기보다는 제가 총리가 된 게 6월에 지명받아서 7월이고 제가 한 4, 5개월쯤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략 한 임기로서는 중반이고 한 연말 정도 되는 시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러저러한 뭐 과정들이 축적되면서 당정 관계가 처음 생각했고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 부분이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당으로 컴백하거나 해서 당 대표직을 새로 도전하는 형식으로 맡을 수 있는 자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공감대는 누구와의 공감대를 말씀하신 거였나요? 공감이라는 뭐 이렇게 공감이 있는 거죠. 그냥 짐작하면 되나요? 이렇게? 공감이라는 것은 이렇게 새기는 거잖아요. 네. 무슨 말씀을 들으셨다지 그 시기에 김정은 기자가 취재한 내용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네. 그 핵심 참모들한테 근데 청와대 취재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1년 내내 나왔던 얘기죠. 근데 아, 많이 참았던 것 같아요. 그 총리실도 아마 많이 참으셨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누적된 결과가 김민석 총리가 1년 만에 당대표를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출마 결심은 언제 하셨던 거예요? 저는 사실 처음 이렇게 총리가 꼭 되고 싶다든가 또는 총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 일단 그 대선 과정에서 총리가 된 후에
뭐 1년 후에 나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딱 한 번 정 대표가 제게 저거 자기 정치 아니냐라고 지적한 것이 뭐 당 대표가 로망이다라는 얘기를 한 걸 자기 정치라고 이야기했었지 않습니까? 1월에 제가 그거 3프로 하나면 TV에서 정말 자기 정치 제가 안 했나 보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3%에서 당대표 생각이 있냐 그래서 아니, 민주당 한 사람은 그거 당연히 로망이 있죠. 그런 정도의 일반론으로 얘기한 것이고 딱 한 번이어서 그때도 뭐 구체적인 것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직무에 충실하는 스타일이어서요. 당연히 총리를 하면 그래도 일정 기간 이렇게 안정적으로 하면은 전체적으로도 좋고 제게도 좋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그렇지만 임명권자의 일이기 때문에 총리는 기본적으로 드는 것도 나는 것도,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도 제가 그만두는 것도 임명권자의 기본적으로 결정이 뭐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시기에 나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런 과정은 아니죠. 그럼 당대표 출마 결심은 최근에 하셨겠네요. 그 고민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당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최종적인 결정은 선거 후에 선거 결과를 보면서 이제는 도리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총리님 매운맛 질문 좀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매운맛 아직은 질문. 안 배웠던 건가요? 아니 김정현 기자가 이 네. 정치 커뮤니티 거의 전문가예요. 네, 네. 그래서 가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매운맛 질문을 좀 커뮤니티 게시판들에서 뭐 해보십시오. 가져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매운맛 질문이요. 네. 코너가 매운맛 있나요? 질문 핫한 저기 급히 네, 만들었습니다. 딴지 게시판을 네, 가서 네. 다행스럽게도 원래는 이제 총리님 풀네임으로 이름 검색을 하잖아요. 잘 안 나왔습니다. 진짜. 다른 이름으로 검색해야지 잘 나와. 네. 아. 네. 근데 이번에는 좀 나아진 게 그래도 이제 이름 석자를 치면은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궁금해하신 것들이 많고 나중에 당 대표가 되시더라도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네, 있어요. 이분들에 네. 대해서도 마음을 다 껴안아야지. 그럼요. 8월 17일 이후에도 계속 마음을 껴안고 가야 되지 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렇게 그 김민석 총리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1년간 많이 갖고 있었고 네. 약간 인신 공격성 이런 것들은 빼고 그러니까 몇 가지 질문들을 좀 가져와 봤어요. 네. 그래서 뭐 보여주시면 최근에 올라온 겁니다. 뭐죠? 요새 이분들이 약간 좀 저기. 그 총리님이 잘 그냥 나가시다 말씀 주시면 보니까 제가, 예. 네. 김민석 왜 이렇게 잘 나가나요? 제가 네. 사고도 고루한 것 같고 말도 잘 못하고 일도 그다지 성과도 못 내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걸까요? 상당히 많은 지지 세력이 있는 것 같고 대통령도 믿고 의지하는 것 같고 저로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거 캠프에서 쓴 거죠. 모르겠는데. 그래 대답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요새 질문이에요. 좀 잘 왜 이렇게 잘 나갑니까? 나가나요? 응. 고마운 말씀이네요. 잘 나간다고 말씀 주시니까. 네. 저는 제가 18년간 야인 생활을 했잖아요. 네. 2002년부터 2020년 3선으로 돌아올 때까지 18년.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험한 시절을 겪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저는 김민석은 끝났다 하는 이야기를 뭐 수천 번 들었을 것이고 제가 이렇게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은 국내에 어떤 정치 전문가도 없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뭐 바닥 인사청문회 때 이미 다 드러났고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험한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겪어서 지금 잘 나가 제가 정치에 돌아온 것도 기적이고 더구나 총리까지 한 것도 기적이죠.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이제 겸공에서 그 얘기도 하셨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18년이란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뭐지? 그 정도로 지하에 내려갔을 정도다 바닥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버티셨어요?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뭐였나요? 버틴 건 아니고요. 제가 이게 18년이 걸릴 줄 알았으면은 못 버텼겠죠. 지나고 나니까 18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이제 제 스스로 돌이켜보면 저런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비교적
나라에 대한 생각은 계속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음. 공부하고 준비하고 뭐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저는 또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뭐 책을 여러 번 썼는데 그 중에 2010년 전후에 쓴 퇴수일기라는 책이 하나가 2010년인 걸로 예, 기억해요. 그거 네. 그걸 저 출판사에서 복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퇴수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건데 물러날 퇴 닦을 수. 제가 40대 중반일 때 저를 보고 몇 살이요? 그래서 몇 살입니다. 그랬더니 앞으로 40년은 더 정치를 할 테니까 퇴수를 잘하시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끔찍하게 생각했던 일이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벌써 그 말씀을 듣고도 제가 야인 생활을 한 것이 거의 10년이 더 흘렀으니까요. 근데 글쎄요. 그냥 기적이죠.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선후 투표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런데 정청래가 당선되면 김민석은 위헌이라며 소송을 걸 것이다. 소송을 할 위헌? 것입니까? 네. 그러니까 당원 당규 위반이다. 그러니까 라고 하면서 김민석은 네. 당청래가 당대표 되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소송 걸고 이렇게 지저분한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라는 주장이 주장들이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당선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깔끔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나요? 이분들 아까 질문이랑 겹쳐요. 아까 질문이랑 겹치는데 이분들은 계속해서 김민석은 대권 도전할 것이다. 제가 네, 이거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네. 제가 아이디가 MS2030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자가 2030년에 대선 때 맞춰가지고 뭐 하려고 네. 하고 막 하는 분들이 있다. 네. 제가 너무 웃기더라고. 저 아이디가 30년도 넘은 아이디예요.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만든 아이디거든요. 제 꿈이 있었어요. 정치 처음 시작할 때. 뭔가요? 저는 정치를 하다가 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2030년쯤이면 우리나라가 통일돼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좀 그만해야지. 그리고 2030년에 하고 싶은 일이 유엔 사무총장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내놓고 유엔 사무총장을 하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2명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님. 그런데 이제 반기문 총장님이 먼저 되셨잖아요. 네. 제가 꽤 어려서 그런 꿈을 가졌었습니다. 원래 제 마지막 꿈은 그거였습니다. 최근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영상 보니까 우리도 뭐 빌 클린턴 뭐 이런 사람들만큼 훌륭한 뭐 김민석을 뭐 그때 서울시장 선거였잖아요. 그 영상이 막 돌더라고요. 예, 네. 노 대통령님하고 저하고 뭐 대단하다. 노 대통령님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도 가는 그런 정도로. 왜냐하면 제가 본가는 경남 사천하고 부산에 연고가 있고 외가는 전남 진도에 연고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부산 연고가 있는 아주 드문 정치인이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 뭐 저희 그때만 해도 10손가락이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서로 행사나 이런 데서는 꼭 참석하고 보시를 했는데 노 대통령님께서 그때 그런데 오시면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신 거죠.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구독자분들의 요청을 조금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요. 사실은 총선을 어떻게 이기냐가 대단히 중요한 이기느냐 앞으로. 네, 그 방법론에 대해서 대단히 저는 궁금하거든요. 저는 당대표가 되면 다음날 바로 시작할 일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생각을 해놨습니다. 곧 이제 내일 모레부터 시작해서 정책 발표도 하고 할 건데 3대 또는 4대 혁신, 3대 또는 4대 개혁, 3대 또는 4대 정책 이렇게 순서대로 내놓을 겁니다. 첫 번째가 혁신에 해당하는 건데 이제 총선과 관련된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 지금 이제 논란이 많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에 대한 이 길로 갈 거냐 저 길로 갈 거냐 하는 정리를 포함한 통합 문제, 그다음에 진보 정당들과의 연대 문제, 그다음에 민주당 자체의 어떤 폭을 확 넓히는 확장과 영입 문제, 이거를 다루는 트랙을 만들어서 제가 직접 총괄하면서 그걸 진행을 할 겁니다. 통합과 연대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리고 민주당을 아주 대대적으로 살찌울 겁니다. 중원을 과감하게 진출하면서. 김대중 대통령님 때 우리가 새정치국민회의라는 개혁정당을
전통적인 야당으로 집권한 후에 새천년 민주당이라는 정당을 창당한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창당 기획 실무 작업 공천 영입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대적인 그런 연대와 통합과 영입 작업을 할 겁니다. 그것은 그래도 민주당이 현재의 집권당이고 새를 불려서 저쪽이 다시 되겠구나 하는 기대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첫째. 두 번째로 대대적인 1030 과의 어떤 친화 회복 노력을 할 겁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이 좀 정리되어 있습니다.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 통합,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당 내 문제에 있어서의 당의 신뢰를 가져오는 것은 공천 문제 같은 것들이 있죠. 결국 지도부의 공천은 공천에 대한 안정 또는 불신이 없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제 약간 문제가 있는 대목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당을 결국 당원 주권 1인 1표에서 진짜 당이 가야 될 길은 수기민주주의 정당이거든요. 저는 그런 수기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일종의 AI 정당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등등에 대한 나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민주연구원장 정책위 의장을 다 해봤는데 당의 전략 기능을 대대적으로 좀 키울 겁니다. 뭐 이런 한 너댓 가지의 일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부분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면 대략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다가 대통령님께서 다시 그냥 초인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국정 지지율 다시 약간 멈추고 반등을 시작했는데 정당 지지율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가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대통령의 리더십이 당 지지율을 이렇게 견인해서 가는 것이었고 선거 결과에 의한 당 전체가 안 좋아지면서 이렇게 같이 끌어내는 시기였는데 이제는 대통령님의 어떤 리더십에 의한 국정 지지율도 반등을 시키고 당 지지율도 반등을 시켜서 저는 한 3개월 정도 후면은 명확한 반등세를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한 2년 안정적으로 가면 저는 다음 총선을 적어도 오늘 현재 사실은 지난 지방선거와 재보선 이후의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당장 내일 선거 치르면 과반수 할 수 있나? 불확실한 상황이었는데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제 최대의 임무는 하나는 대통령님의 국정 지원, 또 하나는 총선 승리이기 때문에 그런 명확한 반등세를 3개월 내에 만들어내겠습니다. 그 딱 말씀 들으시니까 총선이 임박해서 진보 정당들과의 뭐 연대 합당 이런 종류의 불필요한 얘기가 나오는 걸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제는 정리를 체계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가령 평택선거 같은 경우에 저는 문제가 뭐였냐고 보냐면 단일화를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아야 되거든요.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네. 단일화를 연대를 할 거면 하고 그래서 그냥 조 대표한테 줄 거면 주고 아니고 후보를 내면 화끈하게 지원해서 승부를 봐야 되거든요. 이도저도 아닌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정당은 결국 책임 정치이고 책임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고 책임 있는 리더십을 행사하는 것 그리고 욕 먹을 거 먹고 돌파할 거 돌파하고 저는 그것이 당의 대표의 최대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인사 영입을 대통령이 이제 할 때마다 이제 진영 내에서 계속 논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깔끔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원칙 있는 인사 영입이란 보수 영입 인사라는 게 있을 수가 있나? 시스템을 통해서 그들을 영입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있을 수 있고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가 말씀드린 영입은 대대적인 진보 보수 개혁 중도 전체에 있어서의 합리적인 유능한 신진 인사를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유시민 작가나 또는 몇몇 분들이 문제 제기하면서 왜 진보적인 사람은 안 쓰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전교조 출신의 교육부 장관을 기용했고 네. 민주노총 출신의 그 고용노동부 장관을 네. 고용했지 않습니까? 기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진보를 안 쓰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보, 보수, 중도 상관없이 합리적이고 유능한 신진 인사를 대대적으로 영입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만 그분들이 두 가지 점에서 내란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이
과거에는 서로 생각이 달랐다고 하더라도 맞다 이렇게 하면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그분들의 과거의 이야기가 달랐던 것을 갖고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달랐으니까 함께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그 두 가지 조건, 내란에 대한 명확한 태도와 이재명 정부 국정 운영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있으면 저는 그건 정리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 노선의 문제와 별개로 개인적인 어떤 자격, 그것은 이른바 인사청문회 같은 것을 통할 장관은 그에 걸맞는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에 걸맞는 검증이 되는 것이고, 그건 최대한도로 해야죠.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꼭 보수 인사뿐만 아니라 우리 전통적인 우리 민주진영 내부의 인사도 해보니까 문제되는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대목인 것이고, 그러나 당은 그런 점에서 저는 최대한도로 검증할 걸 해가면서 대대적인 영입을 해야 된다. 제가 아까 당의 전략 기능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제가 당대표를 맡게 된다면 현재의 민주연구원을 대대적으로 전략과 외교 그리고 필요하다면 인사풀을 관리하는 그런 기능으로 재편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 지금 노선의 차이가 조금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DJ 정부 그러면 제가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은 중도 통합 실용 그러면은 저는 DJ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에 와서는 지금 중도 통합 실용에 대해서 일부 불만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한다고 보시는 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가 되게 궁금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노선은 결과적으로 거의 다 수렴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정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다 중도 통합, 그러니까 통합 민생 실용 노선으로 저는 수렴했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거를 의식적으로 추진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중간에 한미 FTA라든가 또는 대연정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하시게 됐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런 문제를 명시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정치에 있어서의 태도가 본질이라고 얘기하면서 언어와 품격의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하셨고, 이재명 대통령은 명시적으로 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도 보수의 포용까지를 포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결국은 노선의 문제는 저는 민주정부의 이 대통령들로 이어지는 그 맥은 결국은 수렴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총리를 그만두고 우리 당의 상임 고문들을 뵀는데 12분 중에 장관 등으로 나가 계신 분 빼고 8분을 뵀는데 이분들이 첫날 제기하신 말씀들이 거의 동일했어요. 뭐냐면 열린우리당 시절에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갖고 엄청난 논쟁을 벌인 네. 적이 있는데, 국가보안법 폐지를 결국은 하지도 못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만 매달리면서 당은 엄청난 분열에 빠졌고, 그 이후에 당은 패배의 길로 들어섰다. 지금 잘못하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를 격려하기 위한 말씀이었겠지만 김 총리가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민생 실용 통합 노선과 그리고 전체로서의 당정이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당이 대통령을 뒷받침하는 그런 노선, 그 노선의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일관되게 한 경우에 정권 재창출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으면 재창출이 안 됐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미 정답은 나와 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 두 분이 만나셨을 때 그에 대한 평가를 언론에서 일부러 차이를 벌리기 위해서 한 분은 내부 통합을 강조하고 한 분은 확장을 강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해보면 이건 무조건 동시로 가는 겁니다. 통합이 안 되면 확장이 안 되고요. 확장을 지향하지 않으면 당이 통합이 안 됩니다. 왜? 확장하지 않으면 선거를 못 이깁니다. 근데 선거를 못 이길 것 같은데 당이 조용하겠습니까? 시끄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길 것 같아야, 정당은 정권 쟁취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정당은 이길 것 같아야 조용한 겁니다. 그래야 단결합니다. 그래서 확장하고 넓어지고 그럴 때 당도 단결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해야 통합되고 통합해야 확장되고, 저는 그것은 동시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제가 딴지는 아니고요. 그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이길 것 같았는데도 시끄러웠거든요.
그거는 원인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방선거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의 선거 리더십이 잘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거죠. 냉정하게 보면 선거의 지휘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원인은 별도로 최고 지휘부가 전국 선거를 다 지원을 다니지 못한 선거 아닙니까? 네.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그리고 중요한 선거에 있어서의 전략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면 적절한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연대 문제가 걸려있는 선거 지역에 대해서 명료한 입장 정리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선거의 지도력은 첫째 전국에 먹혀야 되고, 둘째 시기적 적절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줘야 되고, 셋째 교통 정리를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선거 지휘란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네거티브는 이제 다 털고 이제 비전으로 나가겠다 이러셨는데 자꾸 네거티브가 계속 나오네요. 이건 네거티브가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이런 건 전혀 네거티브가 아니고요. 아, 정당은 이런 문제의 어떤 원칙이나 노선을 가지고 토론하는 집단입니다. 정당은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제가 드릴 말씀 이제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최민희 이제 같은 당 의원 말씀 주십시오. 페이스북 이런 거 좀 보시나요? 저는 잘 안 보는데요. 서왕진 의원이 이제 오늘 이제 올해 1월에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 의중을 받아서 조국혁신당의 합당을 전격 제안하자 이제 김민석 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현주 강득구 의원 등은 극렬하게 합당을 반대했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하면서 합당이 싫으면 싫다고 솔직히 밝히시라 오늘 갑자기 이런 주장을 올렸어요. 근데 일단 전제가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 의중을 받아서 조국혁신당의 합당 제안을 이 전제가 맞나요? 첫째는 제가 전체 워딩을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신 워딩만 갖고 말씀드린다면 서왕진 의원 저도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분인데, 첫째는 청와대가 합당을 지시하거나 어떤 의중을 제공했다. 첫째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그 합당이 갑자기 이게 폭탄처럼 막 던져졌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절차의 문제를 최고위원들이 제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반대 토론이 있거나 문제 제기되는 과정에 제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셋째로, 밝히셨는데. 네, 이거 조금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합당이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예. 첫 번째 청와대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분들이 청와대가 입장을 명료하게 전달했다라는 증거를 가져오지 않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봅니다. 당 내든 외든. 둘째, 제가 관여하지 않은 것은 너무 쉬운 얘기인데요. 그 합당이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폭탄 선언처럼 던진 날 제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 벤스 부통령 만나러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저 총리가 미국 가는 날 이게 합당 선언 네. 나오네? 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였어요. 비행기 타고 아시겠지만 미국 가는데 몇 시간 걸립니까? 그리고 시차가 다르지 않습니까? 최소한 하루 이틀 동안 저는 그와 관련된 분들하고 무슨 소통을 하거나 전화도 한 바가 없어요. 네. 그냥 그분들은 독립적 정치인으로서 절차가 잘못됐다 문제 제기한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하루 이틀 나에 사단이 났어요. 그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 대해서 제가 그분들한테 더 문제 제기하세요. 문제 제기하지 마세요. 그 모든 게 다 말이 안 되는 설정이죠. 세 번째로는 흡수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제가 이현주 최고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입장을 내시다가 이해찬 전 총리 그때 상이 났을 때 병원에 왔을 때 처음 한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현주 최고한테 제가 그 합당 논란이 있고 직접 처음 만난 거예요. 네. 제가 몇 가지 얘기 잠깐 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첫째, 합당 자체를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마세요. 둘째, 그건 제 의견입니다. 둘째, 정청래 대표한테 사퇴하라고 하지 마세요. 정청래 대표가 비판받을 일이지만 사퇴할 일은 난 아니라고 봅니다. 셋째, 맞는 말씀만 하세요. 나는 맞는 말씀은
민주당 당명을 지켜야 한다. 이런 건 맞는 얘기라고 봤어요. 아, 넷째, 색깔론 하지 마세요. 음. 그러니까 합당을 하면 무슨 색깔로 조국 혁신당이 너무 좌파니까 어떻게 된다. 딱 네 가지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기억하는 이유는 제가 비교적 말 실수를 크게는 안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고 체계가 제가 늘 갖는 사고 체계가 있어서 같은 방식으로 다시 사고하기 때문에 기억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이 찬성해야 된다. 조국 혁신당이 찬성해야 된다. 네. 근데 양쪽 다 찬성해도 형식은 흡수합당 1수밖에 없다. 아주 미안하지만 정당사회 또는 정당법상 합당은 신설합당과 흡수합당밖에 없습니다. 흡수합당은 별게 아닙니다. 당명과 정강정책을 유지하고 다른 쪽이 참여하는 겁니다. 신설합당은 다른 당명으로 등등등 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 걸 이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김한길. 네. 개판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 대한 그 지켜야 하는 역사적 애정이 있고 책임감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조국 혁신당과 어떤 합류의 과정이 이루어진다면 저는 쓸데없는 논쟁을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괜히 당명, 강령 뭐 이런 거 갖고 시비하면요 서로 엉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 서로 명료하게 하고 정리하자는 뜻이지. 때로는 죄송하기도 합니다. 흡수합당이라는 표현이 주는 어감의 불편함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정치적으로는 항상 법률적 흡수합당, 정치적 통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만약 처음부터 수기와 토론의 과정이 있어서 당연히 제가 민주대연합론자라고 얘기하는데 정상적이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대표였다면 저렇게 안 풀었다. 제가 당대표였다면 정청래 대표식으로 절대 안 풉니다. 양쪽의 실무자들이 모여서 전략위원장이 모여서 논의해서 풀어갔겠죠. 수기도 하고 공론화도 하고. 그렇지 않고 폭탄 선언이 되면서 엉망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결국 되지도 않았고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거 했으면 이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망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정이 지금은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차라리 그냥 터놓고 문제점을 드러내고 얘기하는 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야 안 할 거면 안 하고 할 거면 하고 하게 될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료하게 하고 얘기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낫다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정말 제가 책임 있는 어떤 입장에 서게 된다면 저는 충분히 양측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수기와 토론의 과정을 거치는 방식으로 풀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극명 최민희 의원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그 이전에 그 더불어민주당과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김민석의 더불어민주당, 김민석이 당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은 이것이 달라질 것이다. 아직 아마 마음을 못 정하신 당원들도 계실 거예요. 김민석이 당대표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달라질 것이다.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을 제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이 2002년에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 정치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 제가 그때 굉장히 잘 나갔는데 제 정치 생명을 걸고 단일화가 안 되면 정치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단일화를 하겠습니다. 탈당하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마치 신당을 당내에서 얘기한 것처럼 안 하고 그리고 제가 후단협 아니라는 건 이해찬 정 총리도 인정하셨습니다. 후단협처럼 당내에서 시비 걸지 않고 저는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 단일화는 노무현 후보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는 유일한 방법은 밖에 나가서 단일화판을 만드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일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화가 되면 당에 돌아오겠습니다. 즉 제가 성명에 저는 탈당해서 단일화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에 돌아오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저는 한 거거든요. 그 과정에 있었던 많은 문제에 대한 것은 반성도 하고 또 비판도 다르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명료한 것은 저는 자기 정치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치로 자기 생명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18년 끽소리 안 하고 버텼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정말 제 생명처럼 민주당을 사랑합니다. 왜? 거기에 제 인생이 걸려 있고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배운 그런 역사와 뿌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도 민주당의 주류다라는 생각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당권파이든 비당권파든 상관없고 제가 생각하는 주류는 항상 당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주류의 정신으로 당에 대해서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첫째로 저는 아마 당의 역사성과 뿌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면서 당의 디테일을 이해하는 당대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의 많은 당대표들이 계시지만 저처럼 실무를 많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현재 당에 있는 사람 중에 당의 선거의 총괄본부장을 10번 인상한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지방선거 총선 대선 최민희 의원이 언제 김민석이 지휘했냐 하셨는데 정말 지휘를 많이 했습니다. 최민희 의원이 당선된 선거를 포함해서 네. 2010년 지방선거를 정세균 대표 때 1년 전부터 저한테 맡겨서 사실상 다 치렀고 2024년 총선을 제 지역구 거의 버려두고 제가 다 치렀고 거의 대부분을 전결했습니다. 이해찬 총리와 이재명 대표님이 선대위원장 할 때 2026년 대선을 거의 1년 이상 제가 집권 플랜 본부장을 하고 선대위를 다 하고 이준석 단일화할 거지? 한독수 출마할 거지? 이 얘기를 계속해서 국면을 만들고 끌고 온 것 맞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총선, 대선 그리고 중간에 일부의 오류가 있었지만 끝까지 총선을 할 때 한석만 이기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뭐 200석 이긴다 이런 소리 해가지고 마지막에 좀 망쳐먹었지만 그렇게 메시지 관리를 했거든요. 해서 저는 현재 당에서 쓸 수 있는 자원 가운데 선거 지휘에 관해서 훈련된 리더십은 제가 최상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당의 역사와 뿌리를 이해하는 당대표가 될 것이다. 둘째, 총선을 가장 완벽하게 준비하는 당대표가 될 것이다. 셋째, 저는 당의 제도 개혁을 오랫동안 고민해온 사람입니다. 5대5 국민경선부터 시작해서 청년 관련한 제도, 많은 제도를 고민해왔고 당의 교육 문제 등등등 아마 당의 디테일을 저만큼 고민하는 사람이 흔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체계적으로 당을 안정적 이제 집권당의 기반 위에 올려놓을 그런 당대표가 될 것이다. 제가 이번 선거 전에 사흘 전에 대통령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까 한편 걱정, 한편 궁금, 한편 참 걱정하면서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새 고민하는 최대의 화두는 시대입니다. 대통령님하고 저는 시대 정신과 철학 얘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시대입니다. 이번 선거를 이기고 지금 잘하면 지난 1년 끌어온 연장선에서 쭉 끌고 가서 2년 후 총선을 이기고 쭉 가면 미국의 뉴딜 시대처럼 스웨덴의 복지국가 시대처럼 장기적으로 안정과 번영의 시대를 열 텐데 대한민국의 최초로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데 그 첫 황금 시대의 문을 이재명 정부가 열게 되는데 그걸 여는 걸 너무 우리가 보고 싶고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안 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라는 얘기를 나눴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다음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당을 바꿔낼 것이고 그러면 2년 후에 제 모든 걸 걸고 해서 결과가 나오면 당에 대한 깊은 어떤 애정과 그리고 선거 경험을 가지고 선거를 잘 승리로 이끌어내서 당의 개혁을 체계적으로 장착시키고 안착시킨 그러한 당대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화면에 보시는 분들 화면에 잡혔는지 모르겠지만 그 민주당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감정이 약간 이 눈빛과 이 볼에 이 발그레한 곳으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제가 지킨 적이 있습니다. 네. 그거를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안철수, 김한길 두 분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걸 만들면서 민주당 당명을 버렸습니다. 그랬죠. 의도적으로 안 쓰려고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정치를 안 할 때인데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왜? 정치를 하거나 민주당을 하는 사람은 압니다. 민주당 당명은 100만 불이 아니라 1000만 불, 1억 불짜리입니다. 맞습니다. 그때 제가 걱정한 것은 저 당명을 좀 죄송합니다. 허경 씨 같은 분이 가져가면 어떡하지?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걸 반드시 민주당 당명을 다시 필요로 하게 될 텐데 저걸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는 일을 했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명 보관소장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혹시 오해를 받을까 봐 세 분한테 얘기했습니다. 권노갑, 네. 김원기, 정세균 아. 세 분한테 반드시 당명을 다시 필요로 할 겁니다. 제가 이거 맡아놓을게요. 당연히 필요할 때 이거를 회복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가 되신 후에 제게 말씀하셔서 그걸 당에 돌려드렸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요 제일 부러워하는 게 민주당이라는 아, 이름입니다. 그렇지. 국민의힘은 없거든요. 새누리당 했다가 국민의힘 했다가 뭐 김정 한나라당 했다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늘 그걸 대단히 부러워하고 공화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하면서도 쓰지 못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김재현 기자 같은 사람이 보수 두 쫑쿠 당하세요라고 이렇게 놀리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게 조금 기분 나쁘실 수 있는데 저는 늘 어디 가서 강연을 하거나 할 때 사실상 한국의 정당은 민주당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955년 이후에 역사적으로 연결됐던 정당도 민주당밖에 없고 진보 정당들이 있지만 10년, 20년 된 정당이 없지 않습니까? 보수 정당이 있다고 하나 다 감옥 갔지 않습니까? 탄핵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제대로 된 정당은 저는 민주당 하나라고 보는 그런 민주당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론이나 이런 것이 나올 때 조금 민주당에 대한 과애정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이해하시고 그러나 이런저런 협상을 하거나 또는 연대를 할 때는 저는 그건 또 전혀 다른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 이제 최악의 자기 정치 이제 우는 한 주장이 있잖아요. 정청래 의원이 그거에 대한 반박으로도 해석이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정치하시는 그 지키고 계신 정치 신념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진보적인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추구한다 이런 말씀 하셨었잖아요. 네, 그 저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정치는 가장 이상적이고 진보적인 것을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라고 저는 늘 생각해 왔고요. 비교적 그런 저의 생각이 학생운동 때도 다른 학생운동가들과 조금 달랐고 정치를 한 후에도 약간 다른 정치적 궤적을 걷게 된 이유이고 그것이 어쩌면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는데 정치인 이재명과 접점을 찾게 된 이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대표가 되신다면 또 그걸 실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실현해야죠. 그 혹시 소개할 만한 너무 많은데요. 네. 코코님이요. 캐나다에서 김민석 후보님 후원 계좌 국민 02800104278156 초코초코인데 이거는 국회의원 후원 계좌고 아직 그 당대표 후원 계좌는 안 열렸고요. 아직 안 열렸죠. 국회의원 후원 계좌는 사실 총리를 하는 동안에 그걸 못해서 네.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봤는데 많이 비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국민 02800104278156입니다. 이게 참 그런 광고의 자리군요. 제가 한 그럼요. 가지만 해도 돼요? 네, 네.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그 퇴수일기라는 책이 네. 얼마 전에 출판사에서 복간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제일 애착이 가는 책이에요. 제가 책을 뭐 크고 작은 걸 좀 썼고 글을 제가 쓰는 편입니다. 전에 이광재 의원이 재미난 얘기를 했는데 정치인은 자기 글을 자기가 쓰는 정치인과 그렇지 않은 정치인으로 나뉜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공감한 적이 있는데 저는 중요한 글은 제가 쓰는 편인데 그렇게 해서 썼던 글들 중에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가장 편하게 썼던 글들 1시간 아니면 읽을 수 있는 글들이 그 퇴직일기라는 책에 있어요. 근데 최근에 그 온라인으로 나왔더라고요. 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건 뭐 사주셔도 제가 무슨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네. 별로 뭐 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거 그 출판사에서 카피로 써야 될 것 같아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에 가장 편안하게 쓴 글. 이거 카피로 써도 좋을 만큼 좋은데. 집에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2010년 판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아마 저희는 이제 주문을 오늘 사실 그 퇴수일기 책을 좀 놓고 싶어서 네네. 주문을 했더니 수요일에 도착이 미리 말씀하시지. 저 완전 거의 다 퇴수 일기가 그래픽이 다 벗겨질 정도로 된 상태예요 지금. 근데 그걸 책상에 두고 오면 어떡해. 깜빡했어요. 그거 아유. 좀 읽기 쉽잖아요. 네. 네. 완전 거의 한 하루면 다 읽어요. 네, 아주 여러분 쉬워요. 표지도 단정하고 참 제 취향의 표지더라고요. 이거 띄워주셨네요. 네. 오늘 김민석 후보님, 김민석 전 총리님, 그리고 김민석 의원님 오늘 시간 내서 이렇게 이슈 전파사 이거 좀 찾아주셔서 시간 많이 간것 감사하고요. 같은데. 네, 엄청. 네, 네.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된지 지금 밖에서 난리가 났네요. 네. 자, 여러분 김민석
총리님과 오늘 이슈 전파사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후보님 괜찮으셨나요? 좋네요 여기. 감사합니다. 당대표 되시면 당대표 되시면 그때도 또 제가 출연하고 사실 아까 그 부탁드립니다. 주류 얘기를 하실 때 음. 짜릿하더라고요. 음. 전 주류밖에 치지 안 하거든요. 그게 주류는 아니라 투자를 안 해요. 제가 네. 우리 초선 의원들 몇 분한테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꽤 인상적이었나 봐요. 근데 아주 좋은 분들인데 한 번도 그런 자기가 주류 그런 쪽에 속하지는 않았던 분들인데 그런 생각을 안 해봤었다 하면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제가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배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중당적 문제는 어. 진짜로 당대표 되시면은 진짜 법안을 잘 성안을 하셔가지고 거기 또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맞아요.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정당 정치가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네.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댓글에 아까 정청래 의원 질문에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듣기로는 이제 참모들이 지금 이제 총리님이 이 야수 본능, 공격 본능이 풀 충전된 상태다. 그래서 관련 질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실 조언을 듣고 드렸는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쨌든 이 총리님이 정말 이 이제 전당대회 출마를 하시면서 총리직에 있을 때와 다시 이제 정치인 김민석, 국회의원 김민석으로 돌아오셨을 때 이게 모두 전환이 완전히 됐다. 이런 게 좀 느껴졌고 내일하고 오늘도 모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마 제가 소위 얘기하는 파지티브 그리고 대안 이런 말씀을 계속 많이 드릴 것이고요. 수요일에 또 정책 발표하시죠. 제가 이래봐도 굉장히 정책 지향형 정치인입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이세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것도 또 더욱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 두 기자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슈 전파사 오늘 셔터분 여기서 내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